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점심 식사, 멀리 사는 자녀와의 짧은 통화, 혹은 배우자와 나눴던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들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었는데 집에 돌아와 씻고 거울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뚫린 것 같습니다. 후련하고 따뜻하기보다는 씁쓸하고 공허한 뒷맛이 입안에 맴돕니다. 아까 내가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뒤척이다 결국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예전처럼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오랫동안 출렁거리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이야기인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모나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 감각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대화의 속성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잠시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특별히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도 않고 박학다식하게 아는 척을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만 가면 꽁꽁 얼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르르 풀립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 못난 모습도 힘든 사정도 술술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엔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재능을 타고난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유창한 말솜씨나 논리정연한 설득력에 있지 않습니다. 대화의 고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한마디와 이 태도를 사용해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7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굳게 닫힌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부터 천천히 건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고를 멈추는 힘.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무심하게 저지르는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던지는 충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는지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장성한 자녀가 본가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녀가 불쑥 회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요즘 회사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새로운 팀장님이 너무 독선적이라 숨이 막혀요.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연락 오고 진짜 확 사표 쓰고 싶다니까요. 자,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 자식이 밖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혹시나 욱하는 마음에 정말 그만둘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철없는 소리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이 어디 흔한 줄 알아?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건 줄 아냐? 다 참고 견디는 거야. 네가 아직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혹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주려 합니다. 팀장이 독선적이라고? 그럼 네가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춰서 미리 보고를 철저히 해봐. 아니면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풀어보든가. 사회생활은 네가 하기 나름이야.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인생의 지혜를 나눠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반응은 어떤가요?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쥐고 있던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아, 됐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뭐 해결해 달라고 했어? 그냥 힘들다고 했잖아. 그리고는 방으로 쾅 들어가 버리거나 나 갈게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분명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결과는 다툼뿐입니다. 부모님은 억울합니다. 아니, 지 잘되라고 한 소린데 왜 화를 내? 라며 서운해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안타까운 엇갈림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UCLA의 매슈 리버먼 교수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뇌의 어떤 부위가 반응하는지를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힘듦을 무시하거나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평가하려 들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는 우리 몸의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길 때 고통을 느끼는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나 지인이 나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건 네가 참아야지라고 충고를 던지면 상대방의 뇌는 그것을 도움이 아닌 물리적인 폭력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맞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라며 소리치는 건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는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막막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고 네가 참 힘들구나라는 위로의 마취제를 맞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상대의 말을 싹둑 자르고 정답이라는 칼을 들이미는 셈이죠. 이건 대화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상대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날카로운 조언이나 빈틈없는 논리 속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과 안타까운 눈빛,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작은 공간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저런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100점짜리 부모이고 100점짜리 친구입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참아주는 것, 충고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꾹 누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자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모임이나 여러 명 대화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혹은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 혹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면
유독 목소리가 크고 대화를 독점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유, 내가 이번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너편에 앉아있던 김 씨가 치고 들어옵니다. 어머, 무릎? 무릎은 내가 전문가야. 나는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했잖아. 내가 다니던 병원이 어디냐면 말이지. 거기 의사가 아주 용해. 그리고 약은 이걸 먹어야 하고. 처음 말을 꺼냈던 친구는 입을 꾹 다물고 맙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 이야기에서 시작해 자기 며느리 이야기, 손주 대학 간 이야기, 옛날 고생했던 무용담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거나 딴청을 피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하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다들 어떤 기분일까요? 피곤합니다. 기가 빨린 느낌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들 틈에 있다 오면 허무함만 밀려옵니다. 왜 우리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까요? 단순히 눈치가 없어서일까요? 여기에는 뇌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인간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파민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돈을 벌었을 때, 혹은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강력한 쾌락 호르몬입니다. 즉, 인간에게 자기 말하기는 본능적으로 엄청난 쾌락을 주는 행위입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평범한 질문에 답하면 돈을 주겠다. 돈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하게 해주겠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6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돈보다 자기 자랑이 더 좋은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하고 자녀들은 떠나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소외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 아직 여기 살아있다.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본능이 대화 독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뺏는 순간 당신은 쾌락을 얻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습니다.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도 그래. 내 생각은 말이야라는 말은 공감이 아니라 대화 강탈이 되기 쉽습니다.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이 앞다투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랬어? 정말 대단하네. 어휴, 많이 아팠겠네. 지금은 좀 어때?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며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모임의 진짜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남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때 내 품격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대화는 침묵을 통해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빛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지만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상대를 비춰주면 사람들은 나를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에 모임에 나가시거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딱 한 번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공 자리를 기꺼이 친구에게 양보해 보십시오. 무대 뒤편에 서 있는 그 여유로움이
당신을 훨씬 더 근사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를 말하는 기술. 세 번째는 가장 가깝고 편한 사이.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하기 쉬운 부부나 가족 간의 대화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면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들어오는 길에 세탁소 들러서 내 코트 좀 찾아다 줘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잊어버린 거죠. 이때 아내의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야? 매번 왜 이래? 사람이 부탁하면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진짜 무심해, 당신. 그러면 남편도 욱해서 받아칩니다. 아니, 살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무슨 치매 환자 취급해? 너는 뭐 완벽하냐? 저번에는 찌개다 태워 먹어놓고. 자, 보십시오. 분명 시작은 세탁소 코트라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순식간에 무심한 사람, 치매 환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격 비난으로 번졌습니다. 과거의 실수까지 다 끌려 나옵니다. 결국 코트는 온데간데없고 서로의 가슴에 비수만 꽂힌 채 싸움이 끝납니다. 세계적인 부부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는 부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첫 3분을 보면 이 부부가 5년 안에 이혼할지 안 할지를 96%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종말을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신호탄은 바로 비난입니다. 특히 주어를 너희로 시작하는 대화법입니다. 너는 왜 그래?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이렇게 너로 시작하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뇌는 즉각적으로 공격 경보를 울립니다. 이성적인 대화는 그 순간 차단되고 오로지 방어하거나 반격할 준비만 하게 됩니다. 억울함만 남는 것이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하지만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는 기술, 바로 주어를 나아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코트를 안 찾아와서 사실 나는 좀 당황스럽고 속상했어, 감정. 내일 입으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거든, 이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의 속상한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올게. 라는 사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분리의 기술입니다. 상대의 인격은 건드리지 않고 나의 감정 상태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분노는 무절제한 말에서 시작되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끝난다. 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 바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딱 3초만 멈추고 마음속으로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꿔보십시오.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저녁 식탁을 전쟁터에서 평화로운 대화의 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에서 이겨서 남는 건 패배감을 느낀 배우자와의 냉랭한 침묵뿐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에게 독화살을 쏘지 않는 연습,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가르쳐주고 싶어서 생기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종종 정치 이야기나 사회 이슈가 화제로 떠오릅니다. 혹은 건강상식 같은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나 젊은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본 얕은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이야기합니다. 삼촌,
요즘은 A 정당이 하는 그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대요. 그거 완전 사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평소 신문을 꼼꼼히 읽고 뉴스를 챙겨보는 여러분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려 합니다. 아니야, 철수야. 그건 네가 유튜브 가짜 뉴스만 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팩트를 따져보면 그게 아니고 이런 배경이 있는 거야.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논리 정연하게 정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네. 알겠어요. 하고는 입을 삐죽이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혹은 삼촌은 왜 맨날 가르치려고만 드세요? 라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분명 나는 올바른 지식을 알려줬는데 분위기는 싸해졌고 나는 어느새 꽉 막힌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팩트를 들이밀어도 설득되지 않을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확증 편향과 역효과 백파이 이펙트에 대해 실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명확한 증거를 접했을 때,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기존 믿음을 더 강력하게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신념이 공격받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귀를 닫아버립니다. 즉, 여러분이 더 정확한 논리로 파고들수록 상대방의 마음의 문은 더 단단하게 잠기는 것입니다. 팩트 폭격은 상대를 설득하기는커녕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줘야 한다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옳음보다 친절함이 더 상위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하나 바로잡으려다 사람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넉넉하게 넘어가 주십시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틀린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즐거운 가족 모임에서 내 입으로 지적해서 얼굴 붉힐 필요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덧없음에 대해 아주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고쳐주려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적을 만들 뿐이다. 타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가끔은 알면서도 속아주고 틀린 줄 알면서도 그래, 내 말이 일리가 있네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여유. 그 넉넉함이 사람이 모이는 품을 만듭니다. 이기고도 지는 대화가 있고 지고도 이기는 대화가 있습니다. 지는 척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승리입니다. 말보다 깊은 울림. 5번째는 대화 도중 찾아오는 정적, 그 어색한 침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혹은 지인과 단둘이 차를 마시다가 대화 소재가 떨어져 말이 뚝 끊길 때가 있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정적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식은땀이 날 것 같고 내가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급하게 꺼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참, 자녀분은 이번에 취직했나요? 아이고, 저기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대? 굳이 안 해도 될 질문,
혹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질문, 남 흉보는 이야기들을 뱉어놓고는 아차 싶습니다. 침묵을 메우려다 오히려 말실수를 하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교 연구팀은 대화 중 침묵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대화 도중 4초 이상의 침묵이 흐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이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 내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대화의 고수들, 깊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 그들은 침묵을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자 여백이었습니다. 말이 쉼없이 이어지는 대화는 숨이 찹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쉼표가 있는 대화는 뇌에게 휴식을 줍니다. 침묵이 흐를 때 우리는 방금 상대가 한 말을 곱씹어보고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어색함을 못 이겨 허둥지둥 말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다가 말이 끊기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온화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거나 창밖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잠시 조용하니 참 좋네요. 당신이랑 있으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침묵을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말의 무게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현명함의 증거입니다. 말을 멈추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떠드는 소음 대신 편안한 침묵을 선물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6번째는 마음이 여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숙제, 바로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도 하죠. 지인이 곤란한 부탁을 해옵니다. 김 여사,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좀 넉넉히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박 선생님,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보증 좀. 혹은 주말에 시간 좀 내줘. 내 형편도 넉넉지 않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내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거절해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거절했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나를 야박한 사람이라고 욕하면 어쩌지? 결국 등 떠밀리듯 그래 알겠어.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도와주고도 마음이 상하고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 내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결국엔 부탁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라면서요. 미국 듀크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절했을 때 겪을 사회적 고통이나 후폭풍을 실제보다 훨씬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절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서운함은 거절한 사람이 걱정한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수락했다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거나 도와주면서 계속 불만을 표출했을 때 관계가 파탄 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입니다. 미안하네. 자네 마음은 알겠는데
내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 마음만 받을게.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거기까진 무리야.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중하게 거절했는데도 화를 내거나 인연을 끊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 곁에 있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주도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라.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착한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만만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의 삶을 지키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좋은 관계들만을 남겨주는 걸음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우리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 서운함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늙어서는 손주들 봐주느라 관절이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명절에 와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엄마, 애한테 단 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 썩어요. 아버지, 냉장고 정리 좀 하고 사세요. 이게 뭐예요? 섭섭함이 폭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들 키워주고 애 봐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경조사 다 챙기고 밥도 샀는데 내 생일날 연락 한 통 없는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보답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돌아오는 건 언제나 실망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기대치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거래 장부를 씁니다. 내가 100을 주었으니 상대도 최소한 80은 줘야 해. 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타인은 내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은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베푸는 건 나의 과제이자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끝난 겁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부담스러워할지, 혹은 당연하게 여길지는 온전히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섭섭함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은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상대의 감사를 강요하는 순간 나의 숭고한 희생은 빚 독촉이 되고 자녀와 친구들은 빚쟁이에 쫓기듯 나를 피하게 됩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야. 그걸로 나는 기뻤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건망증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속한다. 남의 인정이나 감사, 칭찬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리모컨을 남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의 입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기대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치열하게 견뎌온 당신의 세월을 당신 자신이 가장 먼저 안아주십시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마음을 얻는 단 하나의 태도, 그리고 위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예리한 칼 같은 말로 옳고 그름을 베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날카로운 칼보다는 뭉툭하고 따뜻한 흙이 생명을 품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한마디는 특정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말끝에 붙이는 그랬구나라는 깊은 긍정, 그리고 판단을 멈추고 지그시 바라봐주는 당신 마음은 어때? 라는 관심입니다.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잘 들어주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맞다고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 여유와 넉넉함이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말에 토를 달거나 조언을 얻기보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어떨까요? 비우고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당신의 모습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두잇이었습니다.